자, 그럼 봅시다. 우리는 이제 5.16 군사정변부터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 봅시다. 군대 내에서 정곤운동을 했었어요. 군대를 정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대 내부에 정비운동을 했었고 그게 약간 부진해지게 되자 이거를 아예 군사 쿠데타로 이렇게 돌리게 돼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자, 박정희 중심의 6.4 8기생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군사 정변을 준비하게 되고요. 자, 과정 볼까요? 자, 과정은 언제 정변을 일으키게 되냐? 1961년 5월 19일. 5월 19일이 아니라 16일이죠. 5.16 군사정변이니까. 그래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지금 제가 정변이라고 썼잖아요. 정변이라는 건 뭐냐면 군사 쿠데타. 쿠데타는 불법적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쉽게 말하면 정권을 차지한 거는 이 불법 쿠데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5.16 군사정변이라는 걸 일으켰고 자, 그럼 봅시다. 이 사람들이 군사혁명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해요. 그리고 혁명공약을 발표하게 되죠. 혁명공약. 이건 이제 우리 좀 이따 사료로 살펴볼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장면 내각은 무너지게 된 거죠. 장면 내각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장면 내각은 9개월 정도밖에 존속을 못했다. 그래서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군인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혁명 공약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한 장 넘겨볼까요? 혁명 공약은 뒤에 나와요. 자, 혁명 공약 봅시다. 첫 번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자,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 뭔 소리야? 반공을 최고의 이념으로 삼겠다. 이런 뜻이죠. 반공이 뭐겠어? 공산당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공을 나라의 제1의 어떤 의미로 삼는다. 말하자면 이런 국시로 삼는다라고 하는 게 혁명 공약.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 나오면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는다라고 나오면 아, 이건 5.16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아까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꿨어요. 자,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꾸고 군정을 실시하게 되죠. 자, 군인들이 정치를 실시하게 된다. 자, 그래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1961년 5월부터 자, 제3공화국이 등장하는 1963년까지 약 한 2년 정도 되죠. 한 요 2, 3년 정도를 2년 정도를 군사정부, 군정이 실시가 되고 자, 이때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게 처음 생기게 되는데 이 중앙정보부는 지금의 국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여러분? 국정원. 국정원. 그래서 처음에 정보부장이 김종필. 초대 정보부장은 김종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김종필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 사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형부?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친인척 관계이기도 하면서 자기 밑에 있었던 군인이었죠. 말하자면. 그래서 김종필을 초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고요. 중앙정보부는 80년대에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안기부. 들어봤어? 안기부가 안전기획부라고 해서 중앙정보부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도 이제 막 여론이 안 좋고 하니까 이름을 바꿨고 이 안전기획부, 안기부가 지금은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지금은 국정원이지, 국가정보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그게 있었어요. 건물이 있어. 막 감시 카메라 CCTV가 막 달려 있어. 그리고 누가 들어가는지 뭐 누가 나가는지 잘 몰라. 근데 항상 거기는 뭔가를 하고 있어. 담장은 엄청 높아. 그래서 진짜 내가 가서 물어볼 뻔했다니까. 여기 뭐 하는 데냐고 이렇게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지?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거였어. 국정원에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 분소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여러 개 있잖아. 예전에 남영동 같은 약간 그런 그게 저희 집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는 것도 가끔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나가다 보면은. 근데 아무튼 뭔가 조금 수상하다고나 할까? 약간 좀 그런 건물이 있었죠. 되게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그냥 주식회사 같은 거라고 써있어.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거야.
저희 동기 중에 제 이제 그 대학교 친구 중에 대학교 동기 중에 친한 친구는 아니었고 그냥 이름만 아는 동기 있잖아요. 근데 국정원에 취직한 애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만나잖아. 막 친구들 만나잖아. 한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만났어. 명함을 주더라고. 명함을 받았어. 무슨 주식회사라고 돼 있는 거야. 우리가 걔가 어디 들어간지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너는 하는 일이 진짜 뭐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친구는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너무 본 지 오래됐고 아무튼 거기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명함은 아무튼 다 다른 걸로 무슨 주식회사 그런 식으로 명함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박정희 자 봅시다. 박정희 군정이 실시될 때 여기 보시면 뭐 정치활동 정화법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정치인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뭐 탄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군정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반공법 그 다음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드디어 실시가 된 거죠.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계획만 세운 건 언제였냐면 장면내각. 여기서는 실제 시작. 그래서 시작 연도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가 됐는데 자 1차는 1962년부터 1966년까지예요. 이게 왜 5개년 계획이냐면 62, 63, 64, 65, 66. 62년부터 세기 때문에 66년까지가 5년이야. 그 다음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7에서 1971까지. 그리고 3차는 1972에서 76까지. 1976. 그 다음에 4차 같은 경우는 77에서 1981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연도를 쓴 거는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5년씩 1차 개발 계획, 2차 경제개발 계획이 이렇게 실시가 된다는 걸 적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4년인 것 같지만 이게 시작한 연도부터 세면 되기 때문에 5년씩. 이해돼요? 그렇게 한번 적어본 거고 자 어쨌든 시작 연도만 알면 돼요. 우리는 1962년. 알겠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은 62년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부정축제 처리법, 농어촌 고리채 차단 여러 가지 이제 개혁들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성과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군정이 실시되다가 자, 여기 박정희 혁명 공약이라고 써 있어요. 아까 우리 봤던 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참신한 정치인이 등장을 하게 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권한을 넘기겠다라고 했었지만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제대를 해. 군대를 이제 예편을 하죠. 그리고 당을 만들어. 그게 민주공화당이야.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지. 자, 그게 바로 민주공화당 창당 그리고 5차 개헌. 5차 개헌은 자 아까 우리 장면 내각에서 내각 책임제였었죠? 이거를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바꿨는데 왜 3차 다음에 4차가 아니고 5차냐? 4차는 부정축제자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4차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 체제를 바꾸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5차 개헌으로 다시 대통령 중심 체제로 바꿨어요. 자,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단원제. 앞에서 우리가 3차 개헌의 내용은 3차 개헌 내각 책임제, 양원제. 여기는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다시 바꾼 거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요. 자, 민주공화당의 후보는 박정희. 그 다음에 상대방의 후보는 윤보선이었어요. 아까 우리 대통령 했던 윤보선이 후보로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해서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때를 헌법을 다시 한번 바꿨기 때문에 제3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자, 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 2공화국은 장면내각, 3공화국은 박정희 정부. 이해되죠? 3공화국은 박정희 정부. 그래서 3공화국이 출범이 돼요. 여러분 928페이지에 3공화국 출범. 자, 그러면 3공화국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뭘 기억하면 돼요? 정부별 업적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부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보시면은 정책,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정책은 요 두 가지. 한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베트남 파병,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자,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건 뭐겠어? 일본과의 국교를 다시 체결한다. 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일본하고 단절돼 있었던 거지. 그 국교가 단절돼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맺음으로써 국교를 정상화하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국교를 정상화해야 되냐? 왜냐면 지금 현재는 냉전 체제잖아요. 냉전이라는 건 공산주의랑 그 다음에 민주주의랑 서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민주주의는 남한, 한국,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시 한국, 미국, 일본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단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미일 공조체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교가 체결이 안 됐으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너네 빨리 수교를 맺어라.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는 이제 뭐 북한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소련하고 이렇게 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적을 해야 되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관계가 틀어져 있잖아. 이거를 빨리 다시 좋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한일 국교 정상화고, 이 한일 국교 정상화는 65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한일 협정이 체결됐을 시기고 그 전부터 계속 푸시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푸시가 있었지. 너네 빨리 해라. 그렇게 푸시가 있었고, 그때 1962년에 김종필과 오히라가 만나서 협상을 하게 돼요. 협상은 뭐에 대한 협상이냐면 일본이 우리에게 배상금을 내는 거예요. 이제 배상금이라기보다는 독립 축하 자금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좀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의 액수를 정하기 위해서 김종필과 오히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앙정보부 장관, 외무장관이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한 건데 이때 총 6억 달러를 받게 돼요. 근데 6억 달러를 전부 다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고 이거를 예를 들면 무상으로 얼마, 유상이라는 건 이제 차관, 돈으로 빌려주는 거죠. 빚으로 빌려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전체 다 6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받게 됐는데 우리는 식민지가 35년이었잖아. 6억 달러밖에 못 받았잖아. 그런데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식민지 기간이 짧았는데 몇십억을 받은 거예요. 몇십억 달러를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반발했었던 게 바로 이거고 결국은 우리가 되게 쬐끔 받은 거지. 그리고 이 받은 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봤던 거를 다 보상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를 경제 개발 자금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었고 어쨌든 그거를 정했어요. 그 6억 달러로 정한 거 서로 협상을 한 게 김종필 오히라 메모고 그러면 이런 어떤 국교 정상화의 흐름에 대해서 국민들은 찬성이냐 반대냐? 당연히 반발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본적으로 이제 예속되는 어떤 수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말하자면 실제로 우리가 일본에게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예속돼 있었던 적도 있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대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6.3 시위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6.3 시위는 여러분이 연도를 좀 봐둬야 되는 게 한일협정이 실제로 체결된 건 65년이에요. 그런데 6.3 시위는 64년이에요. 그래서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6.3 시위가 있었고 학생들의 데모가 있었다 그 말이죠. 반대하면서 데모가 있었고 자 결국에는 한일협정이 체결됐어. 그래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 사료를 한번 살짝 볼 건데요. 929페이지 한번 보세요. 김종필 오히라 메모. 자 그래서 3억 불은 무상 자금으로 2억 불은 정부 차관으로 1억 불은 민간 차관 형식으로 공여하기로 했다. 그래서 김종필 오히라 메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6.3 시위 있고 한일 협정 체결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미일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국민들은 이거에 반대했다고 했죠. 6.3 시위. 그래서 여러분 밑에 사료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 이게 바로 6.3 시위와 관련된 사료예요.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건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었대요. 말하자면 민족적 민주주의가 우리식 민주주의 약간 이런 개념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는 뭐겠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그 시기에
6.3 시위구나.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6.3 시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여러분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건 알죠? 자, 베트남전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처럼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있었고 북베트남이 공산주의였고 남베트남이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싸웠는데 자, 문제는 북베트남이 있고 남베트남이 있죠. 그리고 이 남베트남을 미군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남베트남인데 문제는 이 중에서 그 전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 시기에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사람들은 이쪽 북베트남 그리고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미국으로부터 자본을 받아서 이거를 자기들끼리 유용하면서 국민들한테 분배도 하지 않고 말하자면 독립운동 할 때도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약간 민족 방역자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진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싸운다? 물론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투자를 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게 되냐? 북베트남이 승리하게 되면서 베트남은 공산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미국이 싸운 전쟁 중에 유일하게 실패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베트남전이고 이 베트남전에 우리도 미국의 편에 서서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베트남 파병이고 자, 여러분 교재에는 64년부터 73년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전투부대를 파견하기 시작한 건 65년부터.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65년부터라고 나오기도 해요. 전투부대 파병은 65년부터예요. 그래서 65년부터 73년까지 전투부대를 파견했고 자,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해 줄 거지? 그러면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브라운 각서예요. 너네가 군대를 파병해주면 우리가 너네 군대를 현대화시켜주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그게 바로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미 대사, 주한 미 대사 브라운이 우리나라와 이제 각서를 체결하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재 930페이지 보시면 브라운 각서 나와 있고요. 자, 1966년에 체결된 거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그냥 군대만 베트남에 파견한 게 아니고요. 왜 베트남 특수라고 해서 이제 베트남에 물자 같은 거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국민 총생산의 뭐 한 10% 이상은 베트남으로부터 받아오는 거다, 얻어오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특수를 누리기도 했던 게 바로 베트남전이고 하지만 결론은 이제 73년에 끝나면서 이제 뭐 우리가 전쟁에 진 건 아니니까 어쨌든 미국이 전쟁에 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이때 우리는 유엔군으로 참전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아예 유엔에 가입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유엔군으로 미군 측에 참전한 게 아니고 그냥 용병, 뭔지 알죠? 그냥 돈 받고 가는 용병의 형태로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파병을 했었고 이 베트남전에서의 많은 이제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뭐 고엽제 피해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고엽제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더운 지역이니까 밀림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식물들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로 약 같은 걸 뿌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소독약이라고 생각해서 고엽제가 막 뿌려지면은 이제 헬기나 이런 걸로 뿌리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뭔지 모르고 가서 그냥 다 이렇게 맞은 거야. 좋다. 이러면 소독약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화학약품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후유증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베트남 파병했던 그 군인분들, 그분들이 후유증에 계속 시달리기도 했었던 게 그 고엽제 피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민간인 학살도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라이다이안이라고 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왜 그 베트남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뭐 놔두고 그냥 우리나라로 온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베트남전 이후에 남은 문제점들이라고나 할까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브라운 각서. 알겠죠? 브라운 각서 기억하시고 자, 박정희 정부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두 가지 기억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3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삼선 개헌. 또 하나는 삼선 개헌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민주화 탄압, 그 다음에 삼선 개헌 있었는데, 삼선 개헌이라는 건, 자, 대통령을 2번 했어. 여러분, 1963년에서부터 1973년까지 대통령, 67년까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6대 대통령, 그리고 1967년에서부터 1970 몇 년이야? 1년? 네, 요렇게까지 대통령을 2번 했어. 그래서 한 번 더 대통령이, 그러니까 5대 대통령, 6대 대통령을 했고요. 이제 한 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원래 없잖아요. 2년 단임이니까.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4년 중임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겠다며 변칙적으로 삼선 개헌안 헌법을 또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 한 번 더 선거, 그러니까 헌법을 고쳤다. 그래서 이거를 삼선 개헌이라고 하고, 이게 6차 개헌이죠. 자, 그러면 6차 개헌은 어떻게 되냐? 결국 통과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한 번 더 나갈 수 있게 된 거고, 그 대통령이 7대 대통령, 여기 나오네요. 7대 대통령 71년에 다시 한번 세 번째 대통령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근데 이제 이때 대통령 선거가 좀 특이했던 게, 상대방 후보 우리 아는 사람 김대중이었어. 이 김대중이 그 김대중? 그 김대중. 우리 알고 있는 대통령 있죠?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 당시에는 40대였어요. 굉장히 젊은 40대의 젊은 기수론 이런 거 내세우면서 대통령 후보, 신민당의 후보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신민당 안에서도 대통령 후보 지금처럼 경선하잖아요. 이때 끝까지 경선에 올라간 사람도 우리 아는 사람이야. 김영삼.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같은 당에서 끝까지 경선에 참여해서 마지막에 대통령 후보에 된 사람이 김대중이었고, 이제 김영삼은 떨어졌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이제 후보가 이제 계속 지원을 하면서 같이 유세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김대중이 대통령에서 떨어졌지만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박정희의 눈에 뭐라고 해야 돼? 눈에 가시가 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중에 김대중을 계속 탄압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930페이지에 6번 인혁당 사건과 동백님 사건이라고 해서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교수나 뭐 학생들이 데모를 막 하면서 결국에 알고 보니까 간첩이었더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간첩 조작단 사건들이, 간첩단 조작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민주화 탄압과 관련돼서 이런 일들이 있기도 했죠. 자, 그러면 지금 3공화국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3공화국.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더 4공화국을 이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신체제. 자, 유신체제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체크를 해두시고, 유신체제는 뭐냐면, 자, 이 당시에 반공을 내세웠던 박정희 정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왜냐면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해요. 냉전의 시작이 트루먼 독트린이었잖아요. 이제는 닉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이 뭐냐면 미국의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거예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면서 이런 냉전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반공만 내세우는 건 좀 안 되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는 무조건 반공이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반공만 내세우기는 좀 민망하게 돼버린 거야. 자, 그러자 권력의 위기를 느끼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전태일 분신 사건이라고 해서 노동자 전태일이 자기 몸에 신호를 뿌리고 분신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노동운동에 약간 위기가 생기게 된 거고, 뿐만 아니라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해서 서울에 빈민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빈민촌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경기도 광주로 다 보낸 거예요. 지금의 성남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다 보내서 이제 빈민들을 옮겨 살게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도시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허벌판에 빈민들을 다 이주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 이제 결국에는 분노가 폭발을 한 거죠.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 상하수도 시설도 없어. 버스도 잘 안 다녀. 학교도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을 하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1년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게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요 사건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사건들이 있었고, 이때 여기는 지금 안 써있지만 뭐 와우 아파트 붕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포에 있는 와우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말 그대로 너무 부실공사여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고, 또 여러분 들어본 뭐 실미도 사건 이런 것도 들어봤죠? 그런 사건, 71년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자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최후의 선택을 한 거죠. 말하자면 아주 강력한, 더 강력한 대통령 중심 체제로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독재 정치를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유신 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10월 유신을 선포했어요. 지금 국가 비상사태야.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10월 유신을 단행하게 되고, 자, 한국적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헌법을 바꾸고 결국에는 다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제4공화국이라는 걸 이끌어가게 되는데, 보시면 이 헌법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강력한 대통령 중심 체제야. 그래서 자,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긴급 조치예요. 이건 긴급 조치라고 해서, 자, 긴급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정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심지어는 잡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죽일 수도 있어. 그게 바로 긴급 조치예요. 그래서 실제로 1974년부터 긴급 조치 1호, 그리고 1975년 요 정도까지 5, 6년까지 긴급조치 9호까지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아주 막대하게 세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유신헌법. 이게 7차 개헌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네모 2번 10월 유신선언이라고 하는 거고, 유신체제의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때 대통령을 어디서 뽑냐? 여기서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래서 여러분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나온다? 아, 이거는 유신체제구나. 긴급조치가 나온다? 아, 이건 유신체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중임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중임 제한이 없으면 대통령이 몇 번 할 수 있어? 쭉 할 수 있고, 대통령이 당선만 되면 쭉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어쨌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대통령 세력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의 투표율은 거의 99%예요. 찬성률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냥 쭉 할 수 있는 거였지. 그게 바로 유신체제. 자, 그래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연히 당선. 그리고 한 번 더. 이때 대통령의 임기가 6년이었어요. 그래서 1978년에 9대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선이 돼요. 자, 그게 바로 요 유신체제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유신체제로 아주 강력한 대통령 중심 체제를 이루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냥 국민들이 순응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유신에 대한 반발. 자, 일단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고, 이건 이제 유신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유신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김대중을 납치한 거지. 그래서 김대중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야당 이제 인사죠. 말하자면 제야 인사.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도 어디에서 납치했다고 알려지진 않지만 우린 알지. 아마도 중정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는 거지. 뭐 추측이니까. 그래서 김대중을 납치를 했어요. 그래서 배에 태웠어.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온 몸을 다 테이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칭 감았대요.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에 태워서 한참을 이제 태평양 어디로 내려갔죠? 조금 이제 앞으로 일본 앞바다에서 나갔다가 이제 수장을 시키려고 했었죠. 바다에 던져버리려고 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난 거야. 그게 누구였냐? 아마도 CIA가 아닐까. 다 추측이야. CIA가 아마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대중은 죽이지 말라며.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데리고 왔지, 한국으로. 그래서 다시 풀어주게 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지는 알지만 이제 딱히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 뭐 다 말을 하긴 했지만 제가. 자, 그래서 그게 김대중 납치 사건 73년이고, 자, 그 다음에 개헌, 헌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유신헌법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그래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그 다음에 민청학령 사건이라고 해서 정부 전복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게 민주청년학생연합이에요.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학생들을 조종을 해서 데모를 막 주도하고 한다. 그러면서 민청학령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언론실천선언이라고 해서 언론들도 탄압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일보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해서 원래 1차 인혁당 사건 60년대 있었어요. 64년에 있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또 간첩을 포섭을 하고 정부를 전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잡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몇 명을 잡아갔는데 잡아간 지 18시간만, 그러니까 재판을 한 거지 말하자면. 잡아서 재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재판정에 세운 지 18시간 만에 싹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원래 여러분 재판을 하고 나서, 왜냐면 왜 2심, 3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고나 항고, 상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사람들을 죽여버리진 않아.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 18시간 만에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법살인. 이건 살인이지,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살인한 거다. 그래서 사법살인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3.1 민주구국선언이라고 해서 재야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서 개헌을 요청하는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3.1 민주구국선언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유신 반대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유신이 무너졌지. 어떻게 무너졌냐면 여기 보시면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야당에서 많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석유파동으로 경제적 위기를 가져왔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YH 무역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YH 무역이라고 해서 가발 공장 같은 거예요. 무역회사인데 여기에 사장이 쉽게 말하면 돈 들고 튀어버린 거야. 날라버린 거야. 그래서 여공들이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를 점거하고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민당의 그 당시에 당대표가 김영삼이었으니까 김영삼이 이 여공들한테, 노동자들한테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야당의 당사니까 설마 경찰들이 들이닥치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다 진압을 한 거고, 이 여공들을 막 머리채를 끌고 막 굉장히 막 엄청 뭐라고 할까, 잔혹하게 얘네들을 막 진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공 하나가, 그러니까 그 노조위원장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도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니까 신민당에서도 이제 김영삼 신민당 대표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반발을 하기도 하자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자, 국회의원은 자를 수 있다? 없다. 근데 국회의원을 정부에서 잘라버렸어. 왜냐하면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자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잘라버렸죠. 그러자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 데모가 일어나게 된 거고, 이 부마 항쟁이 거세게 일어나자, 자, 이걸 어떻게 해? 다 쓸어버려. 아니면 온건하게 진압을 해. 이 진압 방식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박정희랑 차지철이랑 김재규랑 이제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서로 다르게 됐고 결국에는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이 결국에는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 연회 장소에서 결국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비서실장 차지철과 대통령 박정희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12.6 사건이에요. 자, 이게 12.6 사태.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YH 무역 사건, 김영삼 제명, 그리고 부마 항쟁, 그리고 12.6 사태.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결국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였죠. 그리고 본인도 사형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자, 그러면 요때
쉽게 말하면 국가 서열 1, 2, 3위가 다 없어진 거야. 말하자면 애매해.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가 다 없어진 거잖아. 요 틈을 타서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야? 전두환. 그렇지. 그때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었죠. 그래서 전두환 중심으로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물론 대통령이 있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국무위원이었던 최규하를 중심으로 정부가 꾸려졌지만 이거는 이제 그냥 허섭일 뿐이고 결국에는 이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을 중심으로 다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게 바로 12.12 사태. 자, 봅시다. 자, 최규하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사망하고 나서 최규하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이때 신군부, 알죠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등장을 해서 결국에는 정권을 또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사 쿠데타가 2번 일어난 거 알아요? 하나는 언제? 1961년에 5.16.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79년 12월 12일 날 12.12 사태 전두환. 그래서 박정희와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차지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제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이 신군부, 이런 신군부 등이 정권을 차지했고, 자, 그럼 당연히 국민들은 신군부에 대해서 반대지. 신군부 퇴진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아직까지 유신헌법이 안 없어졌어? 그래서 유신 철폐, 그리고 신군부 퇴진을 외치면서 시위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를 서울의 봄이라고 그래요. 서울의 봄. 그래서 여러분 서울역 광장에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서울의 봄이고 이걸 왜 서울의 봄이라고 하냐면 1980년 5월이었거든요. 1960년대 중반쯤 소련에 저항하는 동유럽 국가들의 저항을 그때 여러분 프라하의 봄이라고 들어봤어요? 체코 프라하에서 소련에 반대하는 저항이 있어 시위가 있었고 그거를 프라하의 봄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빗대어서 서울의 봄이라고 하죠. 이게 1980년 5월이었고 자, 이 1980년 5월에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는 요 이제 군인들은 비상계엄을 확대하면서 국회 폐쇄, 정치활동 금지, 대학 폐쇄. 이때 그래서 대학이 3월이 됐는데 쉽게 말해 개강을 해야 되잖아. 근데 개강을 하자마자 다시 또 이거 뭐라 그래야 돼? 휴학에 들어간 거, 휴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 폐쇄, 파업 금지, 그리고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은, 김연삼이라고 되는 김영삼 같은 이런 야당 정치인들을 가택연금하거나 가택연금, 집에 가둬버리거나 아니면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김대중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게 되자 다시 지방 여기저기서 데모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찍어서 아마도 이제 김대중의 고향이기도 하고 했으니까 한 군데를 찍어서 거기에 알죠? 공수부대를 파견해서 시민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그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이에요. 자, 여기 5.18 민주화운동 봅시다. 자, 광주 학생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했고 이때 공수부대를 파견해서 시민을 향해서 발포를 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광주를 아예 봉쇄한 거 알죠? 여러분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광주를 완전히 봉쇄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과 시민들은 이제 무자비하게 이제 죽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시민의 반발 그리고 시민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시민군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예비군 무기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를 가져다가 시민들도 무장을 하게 된 거죠. 예비군 무기고를 탈취한 건 아니에요. 아예 열쇠를 줬거든요. 경찰이나 군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경찰이나 군인들이 열쇠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를 가져다가 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는 유일해요. 유일하게 시민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민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934페이지 가운데 사료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총을 들었다? 시민군 그러면 5.18 그렇게 연상시키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시민군을 요 신군부는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1980년 5월
5월 27일, 5월 28일 그즈음에 요 신군부 세력이 그러니까 공수부대죠. 요 광주에 이제 그때 시민군이 도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도청을 진압을 하게 돼요. 진압이라고 해서 말이 좋지 사실은 다 이제 죽인 거겠죠. 그래서 도청을 진압을 하고 점거를 하면서 결국에는 시민군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말하자면 진압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뭘 만들게 되냐면 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돼요. 자, 국보위라고 해서 이게 이 신군부의 이 당시에 통치권을 장악한 최고 기구예요. 그래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5.18을 진압하고 나서 정권을 차지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고 또 법을 바꾸고. 자, 봅시다. 대통령 선출 1980년 8월에 자, 거기 보시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왜냐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최규하였잖아요. 최규하가 대통령에서 물러났어요. 전두환이 무서워서. 그래서 결국에는 잠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임시 대통령으로 11대 대통령 당선이 되고 여기에서 헌법을 주도적으로 바꾸게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 8차 개헌. 왜냐면 아직까지 유신헌법이 안 없어졌기 때문에 유신헌법을 없앤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때 당시에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인데 7년, 대통령 임기는 7년, 그리고 단임, 한 번만 할 수 있게 대통령 체제를 바꾸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본인이 대통령 후보에 나가서 다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자, 거기 보시면 5공화국이 출범이 되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그러니까 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건 약간 임시 대통령 같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1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이때부터는 7년 임기를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11대, 12대 대통령이 2번 당선이 됐던 게 바로 전두환이고요. 자, 전두환의 정부는 이제 민주정의당이라고 하는데 전두환 정부는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정의사회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전두환이. 그래서 본인의 정당 이름도 민주정의당 그리고 정의사회 구현 이렇게 내세웠었고 자 전두환 정부는 강압책과 회유책을 2개를 적절하게 그래서 강압책을 보시면 삼천교육대라는 걸 실시해서 이거는 대학이 아니고요. 자 정치 깡패라든가 뭐 건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교화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도소는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 노동도 시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꼭 깡패 건달만 끌려간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부에 반대하는 뭐 기자, 선생, 뭐 학생 이런 사람들을 이런 데로 끌고 가서 무자비하게 결국에는 이제 훈련도 시키고 탄압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게 바로 삼천교육대고 그 다음에 언론통폐합이라고 해서 방송사들을 없애고 하나를 합쳐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KBS1, KBS2, MBC 이 정도의 채널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죠. 원래는 뭐 동아방송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이제 방송국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 방송국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게 바로 언론 통폐합. 자, 그 다음에 유화책으로는 이제 백성들을 좀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독재 정치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프로야구, 여기 지금 프로야구만 써있지만 프로야구, 프로축구 다 이때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교복 두발 자유화. 그러니까 이때부터 머리도 길고 사복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바뀐 거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자율화가 드디어 이루어져요.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갈 수도 없었어요. 비자 발급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재산은 있어야 되지만 해외여행 갈 수 있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통금 해제, 통행금지가 해제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통행금지가 새벽 아니고 12시에 통행금지가 시작돼서 새벽 4시까지는 통행금지여서 아무도 길거리 돌아다니면 안 돼. 상상할 수 없죠, 지금으로 하면.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려 80년까지. 이게 정확히 제가 연도가 기억 안 나는데, 이게 80년은 아니고 82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연도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통행금지가 해제가 됐죠. 자, 그리고 경제가 또 엄청 성장하던 시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여서 삼저호황이라고 하는 조건이 맞아 떨어졌는데, 저유가, 그러니까 유가가 싼 거죠. 기름값이 싸고 달러 그리고 저금리 이자가 또 싸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삼저호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 요 시기가 1980년대 중반 정도가 삼저호황으로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 그러니까 이런 유화 정책에다가 경제가 막 성장하지. 그래서 이때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살기는 괜찮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민주화운동은 탄압은 받았던 시기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거였어. 대통령 직선제 요구. 이때까지 대통령 누가 뽑냐면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 측 사람들을 장충체육관, 체육관에 모아놓고 대통령 선거를 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의 별명이 체육관 대통령이었고, 전두환 대통령의 별명 중에 또 하나가 땡전 대통령. 들어봤어요? 땡전 대통령? 왜 땡전 대통령이냐면 예전에는 전부 다 뉴스를 9시에 해서 지금처럼 막 8시에 하거나 7시 몇 분에 하거나 안 그랬거든요. 9시에. 그래서 9시 땡 소리가 나면 무조건 9시 뉴스를 다 MBC건 뭐 KBS건 다 하는데 첫 번째 꼭지의 기사는 모두 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땡 전이 9시 땡 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왜냐면 이 전두환 대통령이 TV에 얼굴 비추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TV에 나가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꼭지 뉴스는 다 내 뉴스여야 해. 그래서 땡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 전두환 정부가 있었고, 자, 하지만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개헌을 요구한 국민들을 탄압하게 되고 결국에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6월 민주항쟁 봅시다. 1987. 아마 영화 1987 봤으면 뭐 여러분 많이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자,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직선제 개헌. 그래서 이런 서명운동을 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요거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래서 그 1987 영화에 보면 요 얘기잖아요. 박종철이라고 하는 서울대 물리대 학생, 지금으로 하면 인문대 학생을 끌고 갔지. 아까 남영동 그런 데를 끌고 가서 같은 하숙집에 있는 어떤 형의 행방을 물었어요. 데모하는 학생이었는데 얘는 아니고. 그런데 이 학생을 물고문을 하게 되고, 알죠 여러분? 결국에는 애가 사망을 하게 되자 무조건 은폐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제 쉽게 말하면 시신을 화장을 시켜버리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그때 군의관, 그러니까 의사, 그리고 기자, 그리고 검사, 이런 사람들의 조금씩의 노력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이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거고 알려지게 된 거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 6월 민주항쟁의 쉽게 말하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촉발된, 도화선이 된 사건이 이제 좀 더 일어나게 된 사건 중에 하나가 4.13 호헌 조치. 어느 날 대통령이 4월 13일 날 TV에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호헌, 헌법을 수호하겠다. 무슨 뜻이야? 헌법을 고친다는 거야? 안 고친다는 거야? 절대 안 고칠 거다. 니들이 직선제 원하지? 난 안 고쳐.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직선제인데 대통령은 절대 안 바꾼다고 선언을 해버리게 되자 당연히 국민들의 불만이 쌓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이 국민대회가 6월 10일이었어. 예정을 해놓은 시기가 그 전날 연세대에서 데모하던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서 혼수 상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여기 지금 제가 사망이라고 썼지만 실제 사망은 7월 초에 7월 5일쯤에 사망을 하게 된 거고, 이때는 최루탄에 맞아서 이제 혼수 상태가 된. 그래서 결국에는 이한열 군이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제 국민대회가 6월 10일부터 있었고 이런 구호를 내세웠는데 결국에는 이한열 군 사망 이후에 더 대대적으로 이제 데모가 이제 확산이 된 거죠. 이제 그 이한열 군이 병원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부터 이제 쭉 사망을 하는 그 시기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6월 29일 날 정부에서 굴복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국민들이 원하는 직선제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돼요.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데, 자, 지금 대통령이 전두환이죠. 발표는 누가 했냐면 그 뒤에 대통령 후보로 나갈 노태우, 친구 노태우가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지 좋게 하려고 한 거예요. 마치 노태우는 뭔가 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6.29 선언을 노태우가 발표하게 되는데, 이 6.29 선언의 내용은 그거예요. 직선제 개헌 들어줄게.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1987년 10월에 9차 개헌을 통과를 시키게 되고 이때 개헌한 내용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뒤로 바뀐 적이 없죠. 내용은 뭐냐면 5년 단임, 대통령은 5년 한 번만 할 수 있고 직선제 개헌, 직선제라는 거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여기서 통과를 시키게 된 거고 그럼 우리나라 직선제를 이때가 처음은 아니죠. 응? 잘 생각해봐. 이승만 정부 때 그쵸? 발췌 개헌이 직선제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까봐 얘기하면 유신체제 전까지는 직선제였어요. 유신부터, 유신이 72년이죠? 그때부터 87년, 요때 헌법 바뀔 때까지 한 20 몇 년간이 간선제였던 거야. 그래서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다시 직선제로 바꾼 거죠. 이해되죠? 처음 아니고,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6월 민주항쟁. 여러분 936페이지 펴보시면 되게 유명한 사진인 거 알죠? 학생이 이렇게 뛰어나가는. 이게 뭐라고 했는데? 최루탄을 쏘지 말라고 하면서 뛰어나가는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한열의 장례식 행렬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당선이 됐어? 직선제로 당선이 됐지? 그런데 또 여당이 노태우가 당선됐단 말이야. 실컷 헌법을 바꿨더니 또 전두환 친구 노태우가 당선이 된 거잖아. 왜냐하면 야당 대통령 후보들이 단일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표를 갈라치기 한 거야. 결국에는 37% 정도의 득표율로 노태우가 또 그 밥에 그 나물인 노태우가 또 당선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노태우 정부가 6공화국. 자, 6공화국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헌법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6공화국이 노태우가 시작이 된 거지만 그 뒤로 김영삼 정부, 그 뒤로 뭐 김대중 정부 다 6공화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공화국이라고 하지 않고 정부 이름을 붙이죠. 뭐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뭐 이런 식으로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고 자,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일을 찾아볼까요? 제24회 서울올림픽 88년에 개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는 올림픽 때 왔던 공산주의 국가들과 수교, 교류를 하기 시작해서 이런 걸 북방 외교라고 하고 소련, 그리고 중국, 다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소련과 중국과 수교를 맺기도 함. 그리고 부분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드디어 북한하고 같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된다. 1991년.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라고 해서 북한과 어떤 통일 문제에 대한 합의한 합의문을 또 제시하기도 하죠. 자, 하지만 3당 합당이라고 해서 여소야대가 뭐냐면 여당은 되게 조금인데 야당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야당의 당들을 합쳐서 통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3당 합당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민주자유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고 이 민주자유당이 아까 제가 K라고 말했던 당 있죠. 그 당의 전신, 말하는 시초. 그래서 민주자유당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였지?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무슨 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K당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자, 김영삼 정부에서는 여기 보시면 문민정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민간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간 출신 대통령이 오랜만에 언제부터? 일단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다 군인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민간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고 자, 가장 대표적인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 지방자치제. 아니 그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라는 건 말 그대로 실명으로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게 금융실명제예요. 그래서 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차명, 그냥 아무 이름으로나 쉽게 말하면 우리 집 강아지 이름으로도 통장을 만들 수 있었고 거기다가 비자금을 잔뜩 숨겨둘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금융거래를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걸 1993년에 만들었고 실시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자, 지방자치제의 부분 실시는 노태우. 그리고 전면 실시는 김영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OECD 가입. 자, 경제개발협력기구가 선진국 모임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게 됐죠. 네, 그게 바로 이거. 자, 그 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서 총독부 건물 없앴던 거 기억나죠? 네, 그거. 네, 그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어요. 그래서 내란죄로 기소가 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결국엔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1997년이었어요. 그래서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있었고 국제통화기금이 이제 나라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IMF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서 이걸로 쉽게 말하면 부도를 막은 거지. 나라가 부도가 날 뻔했지. 그래서 그게 바로 IMF 관리 체제라고 표현을 하고, 자, 이거를 그러면 이제 김영삼 정부 끝에 우리가 외환 위기가 왔잖아요. 결국에는 IMF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 외환 위기를 원래는 5년 걸릴 거 3년 만에 극복을 해버린 게 그 다음 정부예요. 그게 바로 김대중 정부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요 김영삼 정부가 터트려 놓은 이 일을 이제 수습을 하게 된 거지. 자, 그게 바로 김대중 정부. 자,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라고 하고 특징이 뭐냐면 여기 나오죠. 자, 최초의 여야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요. 쉽게 말하면 야당 대통령 후보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당선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여당에서 대통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최초의 사건. 그게 바로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고, 자, 외환위기 극복, 그리고 그 다음에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과의 좀 사이를 좋게 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죠. 그래서 햇볕 정책이라고 하면서 금강산 관광 98년에 처음 했었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김대중 정부 때 있었죠. 2000년에. 자, 그러면서 경의선 철도 복원이 있었고요. 또 뭐 노벨 평화상을 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바로 김대중 정부. 보통 정부의 업적을 물어보는 건 거의 김영삼 정부까지 물어보고, 김대중 정부는 통일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 업적은 보통 김영삼까지. 김대중 정부는 통일 문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그 뒤에 정부는 사실 이제 어떤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몇십 년을 지나야 되는데 아직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부들은 뭐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정부는 한번 읽어보시고 941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 헌정사라고 해가지고 1공화국부터 이제 개헌의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차 개헌이 발췌 개헌, 2차가 사사오입, 아까 우리 봤던 거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3차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그리고 5차가 대통령 직선제와 단원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7차가 유신헌법, 유신체제가 7차. 자, 그리고 8차가 전두환 정부죠. 그래서 대통령 7년 단임제, 간선제. 그리고 9차가 6월 민주항쟁의 영향으로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돼서 여러분 941페이지의 개헌의 과정 중에서 특히 예를 들면 4.19 혁명의 결과 3차 개헌,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의 결과 9차 개헌,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항쟁과 관련된 내용들 알아두시고, 특히 유신체제에 관한 시험도 되게 많이 나와요. 유신체제는 7차 개헌이죠. 그래서 유신체제는 개헌의 내용도 물어보지만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7차 개헌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 문제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간단하게 볼게요. 자, 북한 정부 수립인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북한 정부 수립은 그렇게 시험에 잘 내진 않아요. 특히 되게 웃긴 게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 그럼 시험에 잘 안 나와. 근데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지잖아? 그럼 좀 시험에 나와. 약간 좀 신기하게, 특이하게 약간 좀 시기를 탄다거나 할까요? 근데 지금은 북한하고 사이가 애매하지. 좀 애매해. 지금 조금 안 좋지. 그쵸? 조금 안 좋은, 조금 좋았다가 안 좋아져 버렸지. 그래서 이번에 뭐 북한이 뭐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약간 좀 사이가 좀 그렇죠? 자, 어쨌든
북한에서는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50년대에서는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해서 이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반대파를 제거한 숙청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연한파를 제거한 사건이 8월 종파 사건이고 그 다음에 50년대에는 천리마 운동이라고 해서 이 천리마는 그냥 이런 거예요.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우리 열심히 일하자. 이런 게 이제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0년대로 넘어가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서 자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중국이냐 소련이냐 서로 자기들이 종주국이라고 하니까 아 나는 몰라 그냥 우리끼리 잘 해볼 거야.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중국이나 소련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공산주의 사상을 잘 나가보자. 잘 진행해보자. 뭐 이런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 북한의 핵심 이념이 바로 주체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9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70년대는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게 마련이 되고 여기 보시면 김정일 후계 체제가 구축이 되고 자, 김정일 후계 체제가 공인된 시기가 80년대. 자, 80년대에는 김정일 후계 체제가 공인. 김정일이 김정은 아버지인 건 알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내려온 건 알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김정일 후계 체제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합병법이라는 건 이제 합작을 하기 위한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합작 경영과 관련된 법이고요. 자, 그래서 합병법,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합작법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고 합병법 개정. 그래서 이 3개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 여기는 여러분이 어디 나와 있냐? 북한의 도발은 제가 표로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 945페이지 맨 오른쪽 위에 북한의 도발. 이게 뭐냐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뭐 간첩을 파견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121 사태 알아요? 무장공비가 청와대 근처 뒷산까지 내려온 사건. 그래서 그 중에서 다 죽고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김신조. 그래서 이 사건을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해요. 그게 청와대 습격 사건이고 121 사태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1968년에 북한에서 무장공비를 침투시키자 우리도 그럼 보내자. 무장공비를. 그래서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어. 어디에서? 실미도에서. 그게 실미도 사건이에요. 근데 냉전이 완화되면서 실미도에서 있었던 특수부대를 북한으로 보내면 진짜 욕 더럽게 먹게 생긴 거야.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실미도에 있는 특수부대를 처리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온 거지. 그러자 그 군인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버스를 탈취해서 서울로 올라왔죠. 인천 앞에 실미도 조그만 이제 섬이니까. 그래서 버스를 탈취해서 서울까지 진격을 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청와대로 가려고 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버스 타고 왔냐? 노량진까지 왔어요. 그래서 노량진 앞에 무슨 건물이 있어요. 유한양행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노량진에 가면. 그래서 그 근처에 그 앞에 표지석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미도 사건이 뭐 일어난 지역.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막 이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이 막 파견돼서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거의 다 죽었죠.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민간인도 죽고, 왜냐면 폭탄이 터졌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그 실미도에서 탈출한 그 군인들 중에서도 이제 몇 명 빼고 다 죽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게 이제 71년 정도에 있었던 실미도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121 사건과 살짝 연결되어 있지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우리는 뭐 121 사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는 별건 없네. 그래서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면 푸에블로 나포 사건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잠수함이에요. 경비정. 조그만 잠수함인데 경비정 같은 잠수함인데 요거를 북한이 나포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납치. 그래서 지금도 이거 북한에 전시 중이에요. 여기 있었던 선원들은 일부 미국으로 돌아갔고 이 잠수함은 돌려주지 않고 그냥 북한에 전시.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 있는 게 푸에블로호고 나머지는 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은 100명 이상의 무장공비가 울진 삼척 쪽으로 침투한 사건이에요. 역시 다 68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나머지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들어봤어요? 미얀마, 지금의 미얀마인데 미얀마의 대통령이 순방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묘소에 참배를 하려고 아침에 이제 묘소에 참배하고 이제 나오는 뭐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그때 보통 그런 일이 없는데 희한하게도 그때 예행 연습을 한다고 미리 음악을 틀었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행진곡 같은 거 있잖아. 뭐 빰빠밤빰빰 이런 그 음악을 틀었는데 그때 폭탄이 갑자기 터져버린 거예요. 북한이 거기다 미리 폭탄을 설치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장관 중에서 이제 몇 명들이 따라갔었죠, 순방을. 그리고 기자, 경호원. 그러니까 대통령만 나타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바로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83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칼기 폭파 사건, 이런 사건. 다 처음 들어봐? 응? 다 처음 들어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대한항공 858기가 말 그대로 대한항공 비행기 하나가 폭발한 사건이에요. 그 폭탄을 설치한 건 북한. 그래서 그때 범인 중에 남자가 한 명 있었고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남자는 이제 우리나라 잡혀와서 죽고 자결을 했던가 뭐 아무튼 죽었던가 그랬고 여자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나라에. 잘 살고 있어. 결혼해서. 잘 살고 이제 김현희라고 하는. 그래서 일본 이름은 일본인으로 이제 위장을 했는데 일본 이름은 마유미고 그 다음에 한국 이름은 김현인데 이 폭탄을 던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경유하는 데다가 방콕인가 어디서 경유를 하는데 경유할 때 폭탄을 놓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 터지고 본인은 살게 됐고 결국에는 잡혀오게 된 거죠. 다 처음 들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조그만 잠수함이 강릉 앞바다로 내려오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군인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냥 떠내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강릉 지나가다 보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잠수함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본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강원도 어디 강릉 쪽에 가면은 요 잠수함이라고 해서 엄청 뭐 멋있을 것 같잖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조그만 어뢰처럼 생긴 그런 잠수함에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려왔었대요. 근데 그 안에서 많이 죽고 그랬던 뭐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평해전은 들어가서 알 거고 천안함 사건도 들어가서 알죠. 그래서 뭐 이런 사건들이 북한의 도발. 자,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요거나 요 정도?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이게 중요한데 통일을 위한 노력에서 자, 통일을 위한 노력에서는 3개의 사료 정도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 자, 박정희 정부 때 72년에 자, 946페이지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나오죠. 자, 말 그대로 북한과 남한이 처음으로 통일 원칙에 합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박정희 정부 때 있었고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7.4 남북 공동성명. 자, 그리고 사료는 여러분 947페이지에 7.4 남북 공동성명 나오죠. 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에 합의했고 이 내용 중에서는 상설전화, 알죠 여러분? 핫라인 상설전화가 개통이 됐고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던 게 왜냐면 이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막 북한과 남한이 막 이제 통일이 될라나 보다 막 분위기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은 북한대로 독재정치, 남한은 남한대로 독재정치. 남한은 이때 유신헌법이 통과가 됐고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이 통과되면서 둘 다 오히려 독재 정치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막 띄워놨는데 결국에는 알고 보면 둘 다 독재 정치에 매진해버린 그런 사건. 그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6.23 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해서 이때 이제 우리가 유엔 동시 가입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시끄러워. 그러면서 모든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를 다 끊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6.23 선언.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7.4 남북 공동성명 네, 요거를 알아두시고 947페이지 위에 사료도 나와 있죠. 네, 사료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 보시면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체크해놨죠. 직통전화 체크돼 있지.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 체크돼 있지.
그래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거 나오면 아 이거 7.4남북 공동성명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산가족이 처음으로 만났어요. 이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 방문 최초로 이산가족이 처음으로 상봉을 하게 된 게 자, 그래서 전두환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이것이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947페이지 밑에서 가로 2번 있죠? 네, 거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로 넘어가면은 자,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는 자, 요렇게 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동시가입한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 원칙에 다시 한번 합의한 기본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요 3개. 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91년 9월 기본합의서 91년 12월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92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남북 기본합의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 1번, 2번 아니고 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쌍방 사이의 관계가 948페이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 그 다음에 1로 넘어갈게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체제 인정. 9번으로 갈게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칙 2가지는 체제 인정, 불가침, 상호 불가침. 불가침이 뭐야? 침략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가침. 그래서 여러분이 1번하고 9번 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래서 핵을 보유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지만 나중에 북한은 핵을 갖게 되죠. 여러분 잠정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했다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게 왜 문제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다? 저것들이 핵을 또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자, 김영삼 정부는 통일 문제는 뭐가 없어. 김대중 정부로 넘어갈게요. 자, 김대중 정부에서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죠. 그런데 금강산 관광이 처음에는 여기 지금 해로라고 써 있는데 선박관광이라고 해도 돼요. 처음에는 배 타고 갔다가 그 배가 호텔이야. 크루즈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배에 머물다가 관광하고 다시 그 배 타고 내려오는. 그게 이제 선박관광이고 그 다음에 육로관광은 말 그대로 버스 타고 가. 네, 그렇게. 그래서 바뀌었어요, 중간에. 자, 처음에 금강산 관광은 배 타고 갔다. 선박관광. 그러다가 2003년에 육로관광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북한과 정상회담. 아시죠, 여러분? 제1차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에, 여러분 2000년에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야? 사람 아닌 건 아니지? 설마? 여러분 사람이었나? 저는 이미 사람이었고 어른이었고 선생이었고 저는 그랬기 때문에 물어본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정상회담 2000년. 그래서 어떤 기억이 나냐면 야, 수업이고 뭐고 TV 보자 우리. 그랬어. TV 봤어. 이때. 야, 지금 뭐가 중요해? 뭐가 중하냐? 이게 중하지. 그러면서 TV 봤던 기억이 나요. 자,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 이때 남북정상회담하고 북한과 합의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950페이지 6.15 남북 공동선언문이 나와요. 아, 여기에서는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가기로 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항. 알겠죠? 이게 제시문으로 제일 많이 나온다. 지문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만 읽어보면 안 돼. 여러분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예를 들면은 3번의 비정향 장기수 이런 표현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2항이 안 나오더라도 보통은 시험에는 2항이 나오지만 혹시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 때는 2항이나 4항도, 그러니까 3항이나 4항도 한번 읽어볼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항만 딱 읽어보지 마시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하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하고 와서 요거 경의선 철도를 복원했어요. 철도를 이제 앞으로 잇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친 거지. 그리고 개성공단이 건설이 되고 물론 개성공단이 이제 완전히 만들어진 건 좀 몇 년 뒤지만 2002년이지만 어쨌든 이때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시험에 잘 나오는 제시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2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14선언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14선언은 950페이지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이름이 또 그렇게 명명되어 있기도 하죠. 이거 너무 길어. 나도 다 못 외워.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명칭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좀 사이가 좋아졌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러니까 2018년에 경찰직에서 한번 요 판문점 선언 우리 금방 여기 사료에 나오는 요게 한번 딱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너무 최근이기 때문에 아직 정부가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정부가 바뀌면 또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통일을 위한 노력은 한 장 넘겨보시면 제가 중요한 것들은 조금 두꺼운 글씨로 진한 글씨로 체크를 해놨어요.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서 여기서는 이제 10년 단위로 경제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95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954페이지에서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것만 한번 볼게요. 미군정 시기에는 신안공사 아까 요 신안공사라고 하는 게 자 귀속재산이라고 해요. 여기 적산이라고 해요. 적산을 처리한다. 적산이 뭐냐면 일본이 남겨놓고 간 재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안공사라는 게 만들어졌고 955페이지 맨 위에 그리고 이 신안공사는 중앙토지행정처로 개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농지개혁. 아까 충분히 여러분 설명했죠. 농지개혁은 자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체크해보세요. 49년 6월. 49년 6월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유상매입 유상분배 그 다음에 삼정보 상한으로 그리고 5년 동안 30%씩 분할 납부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귀속재산 처리법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처리하는 그런 법이 또 한번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끝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1950년대 후반이죠. 자,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엉망이어서 미국의 원조를 받았어요. 여러분 956페이지에 자, 미국의 원조를 받았는데 동그라미 3번 미국의 무상 원조에서 동그라미 3번 300산업이 발달을 하게 돼요. 300산업. 300산업이라고 하는 게 하얀 거 3개. 면화는 면 그러니까 목화, 면화 그리고 설탕, 밀가루. 그래서 요 세 가지를 300산업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무상으로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상으로 바뀌는데 이거를 미국에서 받아서 그냥 국민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라 받아서 기업에 넘겨서 소분을 해서 이걸 다시 패킹을 해서 그 다음에 파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무조건 분배가 아니라 그래서 이때 이제 오히려 재벌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는 또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 300산업. 자, 50년대는 300산업 발달. 자, 그 다음에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건 장면내각, 시행된 건 62년. 그래서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 4차 한번 체크해봤는데 자, 이 중에서는 1, 2차는 경공업 중심, 3, 4차는 중화학공업 중심, 3, 4차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연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연도는 뭐냐면 958페이지로 넘겨서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우리나라 수출이 100억 달러를 달성한 해가 있어요. 이 연도는 좀 외우셔야 돼요. 1977년 70년대. 자, 경제개발계획 시작 62년.
그 다음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77년. 요 연도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아까 300산업은 50년대 후반.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기억하면 되니까 50년대 300산업, 60년대 경제개발계획 시작, 70년대 수출 100억 달러 달성 77년. 자, 그 다음에 80년대의 좋은 점은 뭐냐? 80년대에 성장한 거는 자 958페이지 80년대 중반에 삼저 호황. 자, 958페이지 삼저 호황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80년대는 삼저 호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다시 50년대 후반은 300산업, 60년대는 경제개발계획 시작, 70년대는 수출 100억 달러 달성 77년, 80년대는 삼저 호황. 10년 단위로 기억하시면 돼요. 경제는 주로 그런 식으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경제의 문제점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90년대 여러분 외환위기 기억나요? 1997년 외환위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중간에 90년대는 거기 보시면은 959페이지에 국내 시장 개방 압력,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건 90년대부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별게 없네. 하나만 더 체크하고 마무리할까요? 963페이지로 넘겨보세요. 963페이지에 아까 우리 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 96년 연도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963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에서는 새마을운동, 요 연도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돼요. 963페이지. 자, 963페이지에 새마을운동 1970년부터. 여러분 새마을운동 노래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 작곡했다고 알려진 막 노래가 있어. 새벽중이 울렸네. 뭐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인데. 그래, 아무튼 그런 오른쪽에 나오네. 새벽중이 울렸네. 뭐 새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를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 작곡했다고 알려진 노래예요.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죠. 박정희 정부 때. 자, 그 다음에 964페이지로 갈까요? 964페이지에서는 아까 전태일 분신 사건 기억나요?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청계천 노동자였던 전태일이 자기 몸에 신화를 뿌리고 이제 분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1970. 자, 새마을운동 몇 년? 1970. 전태일 분신 사건 언제? 1970. 그리고 여긴 지금 따로 제가 표시 안 했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1970. 다 똑같은 해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65페이지에 오른쪽에 보시면 인구 증가와 관련된 표어들 본 적 있어요? 표어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표어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80년대는 뭐 그런 거였죠.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대를 나타내는 어떤 포스터들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없고. 자, 그리고 969페이지로 넘겨볼까요? 아까 우리말 큰 사전 기억나요? 조선학회에서 만들 뻔했던 그게 57년에 완간이 됐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972페이지로 갈게요. 교육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교육 문제 중에서는 4번으로 갈게요. 2번. 이승만 정부에서 초등 의무 교육. 이승만 정부에서 1950년대죠? 52년인가에 초등 의무 교육이 통과가 되고요. 그때 실시가 되고, 4번에 국민교육헌장 1968년. 요 연도를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국민교육헌장 알아요?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해서 나는 뭐였지? 나도 잊어버렸다. 어렸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다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요 시대에 물론 68년에 학교를 다녔던 건 아니지만 요게 교과서 앞에 실려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 외우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기억이 안 나. 이제 잊어버렸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라는 게 중학교를 들어갈 때도 입시를 치르고
시험을 보고 명문 중학교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서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연합고사 및 고등학교 평준화. 고등학교도 왜 명문 고등학교 있는 거 알죠? 그런 것처럼 입시를 치르고 들어가야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거지. 그래서 70년대에 없어지게 됐다.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로 넘어오면 신군부 세력의 거기 보시면 대학 졸업 정원제. 대학 졸업 정원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 들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대학은. 그런데 전두환 정부 때는 들어가는 거 쉽고 나오기가 어렵게 바꾼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학 졸업 정원제인데 뭐 효과가 없죠. 우리나라는 뭐. 그 다음에 과외 금지. 그래서 80년대에는 과외를 금지하기도 했었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로 갈게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여러분은 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나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봤어. 여러분 전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에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알겠지? 자, 그래서 93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대학 들어간 사람들로 치면 94학번부터 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봤는데, 처음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볼 땐 2번 봤어요. 첫 번만, 이 사람들만. 94년도에 시험 봤던 사람들만 2번 봤는데, 한 번은 시험이 너무 어렵고 한 번은 너무 쉬워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난이도 조절에 다 실패한 거야. 엉망진창이 됐지. 그래가지고 막 이때 뭐 다 미달이야. 의대도 미달, 법대도 미달, 막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아서 입시가 엉망진창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게 이제 94, 95 그때쯤 난리 났었지 뭐. 자, 그 다음에 명칭 초등학교. 아까 우리 했었죠. 그 전에 명칭은 뭐였어요? 국민학교. 한국신민학교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96년도부터 바뀌었죠. 요 정도. 교육까지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뒤로는 이제 없고. 알겠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끝!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